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헬로윈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두 번째 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증인 29명이 국조특위 위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말 대통령실 인근 비행 금지 구역까지 침범한 사실을 군 당국이 뒤늦게 밝혀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무인기가 과연 대통령실을 촬영했는지, 군은 이를 어떻게 일주일 뒤에 알았다는 건지 쟁점들을 짚어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의 수익금 전부를 몰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은닉 재산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6시간 휴전 명령을 내려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를 향해 위선적인 행위를 그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헬로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열립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용산구 등이 대상인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 기간도 열흘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헬로윈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1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내일까지였던 국정조사 기한이 열흘 늘어납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2차 청문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사전 예방 조치와 참사 후 대응의 적절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야당은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를 지적할 예정입니다. 3사 중대 책임자로서 법적 책임을 넘어 이상민 장관의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국정조사 연장에 따른 3차 청문회 증인 채택도 난제입니다. 여당은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야당은 유가족과 생존자를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어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했을 당시에 우리 군 당국은 무인기가 서울 북쪽 지역을 잠시 침범했을 뿐이라고 대통령 경호구역은 지나가지 않았다고 발표했었죠. 그런데 뒤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의 상공을 비행한 건 아니라고 했는데 국정원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한 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서울 중심부에 설정해 놓은 비행 금지 구역 P73의 북쪽 끝 일부를 통과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침범 당시 군 당국은 이를 부인했는데 적 무인기는 비행 금지 구역 P73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열흘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언론 보도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 레이더가 포착한 무인기 항적은 점으로 표시됩니다. 군 당국은 침범 당일 이 점들을 선으로 그은 뒤 비행 금지 구역 진입이 없었다고 했는데 전비태세 검열단이 모든 신호를 재구성해보니 사건 당일 무시했던 항적이 새롭게 나타난 겁니다. 레이더에 잡힌 북한 무인기 정체를 일주일 넘게 몰랐던 겁니다. 또 군 당국은 무인기가 대통령 집무실을 촬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지만 국정원은 비행 금지 구역 반경이 3.7km인데 고도 3km에 떠 있는 드론이 대각선으로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5대가 맞다라고 했고요. 용산 대통령실, 즉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레이더에 잡힌 물체를 식별하는 방공 감시 능력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안보 위기를 초래할 거란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원조 윤핵관이라고 불리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친윤계가 이른바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분석인데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대표 출마 회견을 예고했던 권성동 의원이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절실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일말의 오해도 없어야 하고 당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불출마는 오로지 본인의 결단이라면서도 다음 대표는 대권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출마에만 몰두해 온 사람이 당 대표를 맡으면 필연적으로 계파를 형성할 것입니다. 권 의원이 출마를 접으면서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가 최대 변수가 됐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다 좀 고루고루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제원 의원과 연대한 김기현 의원은 배현진 의원의 송파을 당협 행사에서 특별 강연을 했는데 현장에는 장제원, 이철규 의원 등이 주도하는 공부 모임 국민공감 소속 의원 29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서로 뜻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뜻이 통하는 당이 돼야 된다. 자기 욕심에 빠져서 선당구사를 하지 않고. 윤상현 의원은 경북 구미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영남권 참이념입니다. 수도권에서 강한 국민의힘을 만들어 주십시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아직 출석 날짜도 잡지 않았고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재명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당당하지 못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에 자청해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아직도 검찰의 출석 날짜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이 대표 측이 1월 둘째 주는 가능하다고 해 10일에서 12일 중 원하는 날짜를 알려달라고 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최종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측도 변호인과 조율 중이라며 이번 주 말쯤이나 다음 주 초쯤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환 날짜 확정이 미뤄지면서 방탄국회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을 침식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이 야당의 역할이 그냥 사라져버린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죠.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죠.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사법 리스크는 결국 본인 몫이라며 본인이 자신감 있게 나서고 당은 당의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지난달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구역을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초 이를 부인했던 군 당국은 입장을 번복하면서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서 군 당국의 입장이 그동안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만 보면은 용산을 지나간 것 같아요. 이 그림에 이게 어디 수도권 북부로 지나간 겁니까 이게? 용산도 지나갔지 않느냐는 그림인 것 같단 말이에요. 용산 지역까지 온 것은 잠깐만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당시에는 작전 요원들에 의해 최초 확인된 사실에 입각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분명히 아니라고 또 이종섭 장관은 이야기를 국회에 나가서 했었고, 자, 그리고 이제 합참 공보실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이 아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뭐 죄송하다. 언론 보도에 혼란을 줘서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군의 체면이 깎이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게 그럼 숨긴 거냐 아니냐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 대목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다. 지금 나오는 사진 저게 뭐냐면은
그날 김영배 12월 28일 날 김영배 의원이 이 그림을 보면이라고 저게 뭐냐면 합동참모본부가 그날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제출했던 그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이거 TV조선에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저 보면 저 그림 있잖아요 위에 저 그림을 보면서 김영배 의원이 당신들이 제출하는 이 그림만 보더라도 지도만 보더라도 서울 다 지나갔네 이렇게 했던 말이고 저 그림을 보고 같은 또 김병주 의원은 그날 11월 28일 뭐라고 했냐면은 합참이 보고한 비행 계획을 보면 은평, 종로, 동대문, 광진, 남산 일대까지 온 것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종섭 장관은 그럴 리가 없다. 용산까지는 안 왔다고 확신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장관도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레이더 작전 요원들의 보고에 의해서 당신은 군도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느냐. 탐지 소실이 반복됐다. 다시 말하면 레이더에 잡혔다가 안 잡혔다가 나타났다. 심지어는 또 잡혔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핫스타일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 요소가 아니라 미상항적으로 나타났겠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현장 요원들이 그때는 그렇게 한 거고 다시 한번 면밀히 합동참모본부의 전투검열실에서 알아보니 사실은 왔다 갔다는 걸로 확인했다 이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판단, 정보 분석과 판단의 영역에서 좀 달라졌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이 P73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행 금지 구역인데 사실 대통령실의 경호를 위해서 설정해 놓은 비행 금지 구역 이제 P73이라고 하는데 자 거기에 당초 이제 군 당국은 침범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결국 알고 보니까 이제 살짝 위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곳에서 과연 용산 대통령실이 촬영이 가능했을까? 자, 이 여부에 대해서 국정원이랑 또 군이 얘기가 다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볼 때 우리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무인기가 그냥 통과해서 돌아간 거기 때문에 촬영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2014년도에 최초에 우리 무인기가 발견한 이유는 뭐냐면 갑자기 추락한 거잖아요. 파주 지역에서. 봤더니 청와대를 찍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인기가 왜 왔겠습니까? 촬영 목적 아니겠습니까? 뭐 그냥 일부러 뭐 올렸겠습니까? 그러면 촬영이 목적이라고 얘기한다면 핵심은 그런 거겠죠. 그 국방부가 얘기하는 그 정도로 면밀하게 소위 구구를 넘어설 만큼의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라는 논쟁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방부가 저렇게 면피할 필요가 없어요. 내려온 이유는 제가 볼 땐 촬영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찍었냐 안 찍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탐지를 하고 요격을 못했냐의 문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금 얘기하는 건 비행 금지 구역에 들어온 것은 들어왔지만 촬영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이 볼 때는 되게 이상한 논리인 거죠. 예를 들면 들어왔다고 얘기하면 촬영을 했을 거예요. 촬영을 했다고 얘기하면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졌을 때 만약에 촬영 기술만 발전해 있다면 충분히 탐지할 수 있다고 찍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 국방부가 계속 자기들의 잘못들을 축소하기 위해서 면피형 발언들을 하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더 믿을 수 없게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방부가 사실대로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가장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군 당국의 이제 부실 대응을 놓고 야당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 불안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비행금지 구역이 뚫혔다는 것은 지상 울타리에서 간첩이 울타리를 넘어서 배회하다 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중 울타리엔 비행금지 구역에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완벽한 경호작전의 실패입니다. 자, 물론 뭐 야당이 주장도 하고 있지만 자, 이 정도 상황이면 군 수뇌부라든지 뭐 좀 문책, 엄중 문책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 대목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문책이 그러니까 군이 신뢰가 떨어지고 국민적으로 제가 국민 앞에 체면가격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글쎄 인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다르다. 그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은폐를 했거나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의도적인 거짓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련의 시계열상 흐름을 보면 그거는 기술적 한계도 있고 숨긴 건 없는 것 같다. 다만 정보 분석과 이렇게 분석 능력, 그러니까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다는 사실이다. 능력은 부족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병주 의원, 사성장군 출신 야당 국방위원이 할 만한 하는 상상력과 어떻게 보면 유추 능력, 추리력을 왜 우리 군 지도부는 못 가졌던가 이렇게 물으면 말은 되는데 이걸 갖다가 야, 바로 그냥 문책으로 이어진다? 누굴 문책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보수 정권의 안보 무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은 하지만 적어도 문책으로 이어질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래도 물론 뭐 여당에서도 이제 쓴소리가 같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전투에 패배한 군인은 용서가 돼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경계를 실패한 문제이고 거기에 나가서 또 정확한 사실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책은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경계 실패가 단순 경계 실패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실이니까요. 대통령에 대한 경계를 실패한 거예요. 이거 대우 위중한 문제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일단 국방위하고 운영위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위를 열어서 최초에 예를 들면 이것을 탐지를 못한 이유가 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주, 김영배 민주당 의원들이 추정으로도 예를 들면 확인된 내용들을 왜 국방부는 확인하지 못했을까? 저기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확인을 했는데 소위 이것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 때문에 경호처가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실제로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전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몰랐다면 중대한 문제이고 알고도 만약에 이것들을 면피하려고 했다면 이것도 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3일날 대통령실에다가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에서. 지금부터 거의 10여일이 지난 상황이에요. 10여일 동안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의 경호가 실패한 상황을 10일이 지나서야 알았다라고 하는 것. 그랬을 때 소위 3일날 보고받은 다음에 대통령실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 국방부에게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운영위를 열어서 경호처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일단 무인기가 왔다는 얘기가 있었고 야당 의원이 제기했었잖아요. 그럼 경호처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경호처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왜 안보실은 이걸 파악을 못했는지. 왜냐하면 이게 그냥 갑자기 아무런 뭐 얘기가 없다가 나온 게 아니라 야당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이잖아요. 10여일 동안 그냥 방치한 거잖아요. 안보실 같은 경우도.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4일날 보고를 받은 다음에 왜 아무런 국민에게 설명을 안 하다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니까는 고백을 한 거잖아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렇다면 그 적어도 4일과 5일 사이에 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국회 차원의 어떤 상임위를 열어서 확인하고요. 거기서 문제가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나중에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이 안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야당에서 안보를 걱정해주고 하는 건 뭐 다 여야를 막론하고 좋은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인데 특히나 이제 군에서 은폐를 했거나 이렇게 뭘 감추려면은 첫째는 국민의 비난이 두려워서 두 번째는 대통령실을 못 지킨 대통령실에 나중에 추궁과 책임이 따를 그게 책임 추궁이 두려워서 그 숨긴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구절이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일련의 흐름을 보면 이것은 정보 판단과 분석의 영역이 또 보여진 대목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6일 날 일이 벌어지고 자 28일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그렇게 보고가 됐고 28일 날 전비태세 검열실에서 검열에 들어갔고 그게 통과 흔적이 발견된 게 1일이었다. 왜냐? 여러 군데 레이더를 다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컴퓨터에 남아있는 흔적을 조사하니까 1일 날 발견했고 3일 날 최종 판단해서 4일 날 대통령이 보고했다라는 이 시계열상 흐름을 볼 때는 그런 은폐나 조작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국정조사나 청문회까지 열리게 된다면 글쎄,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여야가 합의하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소식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얼마 전에 민주당으로 복당한 박지원 전 원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훨씬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자, 이런 평가를 내려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잖아요. 네. 박 전 의원은. 그리고 박 전 의원과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사에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김 전 대통령보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아주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궤적을 만들어 오신 분이죠. 예. 소위 사형 선고까지 받으신 분이었고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었고 최초의 정권 교체를 했었고 IMF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좀 전적은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탈당을 한 다음에 창당을 했었고 상당히 날선 서로 비판들을 했었던 과정이 있었죠. 뭐 중간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위 국정원장에 발탁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과정의 구원 같은 경우를 해소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전 복당 이후에 저희 민주당 내에서 잘 안착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안착 과정에서 저희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능력을 갖다가 나름대로 좀 칭송하는 방식인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안착의 측면도 있습니다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다. 그다음에 민주당 당대표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77.77%니까요. 그다음에 대선 여론조사에서 지금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지지와 득표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참 매우 이례적이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교를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하게 되면 이게 진심으로 받아들일까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좀 약간 좀 과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보다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민주당에서 안착하시려면 민주당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박지원 전 대표가 박지원 전 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김 전 대통령보다 훨씬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발언을 했을 것인가? 아니면 방금 이제 지적하신 대로 민주당의 안착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 발언을 한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세간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박지원 전 원장의 이런저런 언행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만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어떨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논리를 완성시키주는 이런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국가정보원장을 가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엔 자 복당을 하셨다. 그리고 뭐 왜 이렇게 DJ를 끌고 나온지는 모르겠으나 DJ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들 입장에서 뭐 혀를 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돌아가 있으니까 왜 비교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냐 미안한 이야기지만 다시 저분이 정치를 하려는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년 4월 달에 총선거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이재명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에 나오시려고 하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이게 뭐 사석에서도 뭐 1942년생이잖아요. 80올에 이제 81 되시는데 미국 바이든하고 나이 같아요. 바이든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게 아니겠느냐. 박지원 원장다운 접근 아니겠느냐. 정치 접근 방식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가 이제 10일 전후라고 했으니까 다음 주 초잖아요. 자, 그런데 아직도 그 날짜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뭐 당내에서 어떤 분위기라도 있는 겁니까? 뭐 더 미룬다든지. 일단은 그 박지원 전 원장님 관련해서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본인은 만 79세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81세가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화를 내시더라고요. 80이 넘었다고 얘기하면. 일단 그 이재명 당대표 문제는 제가 알기로 내부에서 1월 초에 출석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검찰을 신뢰할 수는 없는 측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1월 초에 출석을 했을 때 1월 초부터 설 사이에 검찰이 또 다양한 방식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우려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자회견이 신년 기자회견이 있어서 저 신년 기자회견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문제도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설 이전에 나간다. 근데 1월 10일에서 설 이전에 나간다라는 원칙들을 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출석의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일정 같은 경우는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검찰이 출석한 이후에 어떤 다양한 예를 들면 피의 사실 공포를 통해서 소위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뒤집을 수 있는 우려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함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아마 조만간 어느 날짜에 출석을 할 것이고 출석을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저 밝힐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조금만 좀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검찰 소환이 미뤄질수록 당대표를 사법 리스크에 더 몰아넣는 민주당으로서는 더 위기에 빠지는 그런 게 되는 거 아닌가.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늦어지면 늦을수록 민주당 전체의 리스크로 전환되는 거죠. 그대로 분명하다.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혼선이 생기느냐. 무슨 말이냐. 자꾸 1월 10일에서 12일 중에 원하는 날짜로 왜 빨리 못 잡느냐. 첫째는 국회를 열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회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보십시오. 이게 10일이나 10일 나간다 하더라도 그날 조사받고 밤새 조사받고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 검찰에서 심지어는 구속영장을 치지 않을 거라는, 청구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나요? 최근에 내가 유심히 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위례 문제예요. 위례 문제. 위례 신도시에서 돈을 벌었던 남욱과 위례 신도에서 그 일당이 푸른 위례 프로젝트 명의로 2014년도에 1년 후에 사업 성공하고 나서 1년 후에 성남FC에 5억 원을 기탁해요. 5억 원을 광고비로. 이것은 일반 기업체도 아니고 위례에서 돈 번 일당이 푸른 위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5억 원을 갖다 낸 거예요. 일반 기업체도 아니에요. 이 대목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다. 대표 쪽에서 불안한. 왜? 정진상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대목이 단순히 가서 조사받고 나온다는 뭐 이튿날 아침에 이렇게 나온다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검찰이 뭘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에 날짜를 못 잡고 있다고 저는 제 눈에 그렇게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수익 환수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일당의 재산 800억 원을 동결 조치했는데 자, 여기에는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의 수익금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에서 생긴 수익 모두를 불법 수익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대장동 사업으로 배당금 282억 원을 챙긴 천화동인 6호. 서류상 대표는 A 변호사이지만 검찰은 실소유주를 대장동 사업 초기 남욱 변호사에게 대출을 알선해준 조모 씨로 결론 내렸습니다. 조 씨가 대장동 개발 초기 킨앤파트너스라는 투자자문사로부터 투자금 400억 원을 끌어오는 데 역할을 했고 그 대가로 김만배 씨가 지분 7%를 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예전에 그 김만배 씨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결국 천화동인 6호의 수익도 김 씨로부터 온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도 동결 조치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이 동결한 대장동 수익 800억 원에는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가 보유한 재산이 모두 포함된 겁니다. 대장동 팀의 범죄 수익은 4,446억 원대. 검찰은 김 씨가 숨긴 148억 원어치 수표를 몰수한 데 이어 8억 원대에 달하는 정진상, 김용의 재산까지 몰수 보전하면서 지금까지 대장동과 관련해 동결된 재산은 1,000억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팀이 빼돌린 재산이 더 있다고 보고 추가 은닉 재산 추적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수익금이 모두 몰수 대상에 올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제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지만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의 수익금 이 모두를 동결했다. 자, 이거는 대장동 사업 수익은 전부 불법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결국 그 대장동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지는 성남시가 받아야 될 돈을 특정한 대장동 세력이라고 하는 사기업에 몰아준 이것이 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이 된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범죄 수익을 합당하게 성남시 쪽 내지는 국고로 환수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요. 말씀을 한 것처럼 다른 그 기업에도 줄 수 있는데 이 그 성남의 뜰을 비롯해서 화천대유, 천화동인 측에 몰아준 그 구조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배임 횡령이 되고 나아가서 그와 같은 그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어떤 다른 조건, 한마디로 이 돈을 그 공무원들이 받겠다 했다는 그것은 또 정치자금법 위반 내지 뇌물죄가 되기 때문에 결국 큰 틀에서 봤을 때에 이 사업으로 인한 수익 전부가 범죄 수익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과연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떤 다 수익으로 볼 수 있느냐,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아니한 그 정도가 범죄 수익인지 아니면 전체를과 범죄 수익인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법원으로부터 검찰이 지금 거의 뭐 한 4,400억 정도에 대한 범죄 수익이라고 그 보전 처분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금액이 다툼에 있을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금 282억 원을 챙긴 천화동인의 6호의 실소유주가 조모 씨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일단 서류상에는 대표가 A 변호사로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감춘 건가요? 사실 천화동인 6호에 그 배당된 금액 만도 한 300억 원 가까이 되고요. 지금까지는 무슨 뭐 변호사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로는 조모 씨 것으로 검찰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실소유주를 감추려고 했을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 보통은 이렇게 큰 금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명으로 보유하는 건 당사자한테 상당히 좀 위험 인자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건 뭔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 말인즉슨 이제 김만배 씨가 이 조모 씨, 실소유주가 조모 씨라고 하는데 대출을 한 400억 원 정도를 이 대장동 사업에 일으키도록 역할을 하면서 지분 7%를 받기로 하는 것을 김만배로부터 약정을 받았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분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인의 측근에게 본인이 아는 사람에게 주기로 했으면서 그게 드러나길 원하지 않았던 것인지 또 실제로 외형상은 소유주로 돼 있던 그 변호사도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뭐 조모 씨 그리고 김만배 씨의 석연치 않은 돈 거래. 자, 여기도 이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돈과 관련된 범죄에서는 최종적으로 돈의 종착지가 주범일 가능성이 큰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다른 뭐 천화동인 1호부터 7호 중에 다른 그 1호를 제외한 2호부터 7호는 실질적인 소유주가 밝혀진 반면에 천화동인 1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배당을 받으면서 그 지분 구조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천화동인 6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 그 주주를 차명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실소유주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었는데 지금 자금 흐름을 통해서 명의상 주주와 실질적인 그 주인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그 과정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실질적인 어떤 부당한 이득이 있었는지 봤더니만 이 400억이라는 돈은 사실 그 우리나라 대기업과 관련된 투자 자문사로부터 돈이 왔는데 어떤 부당한 이득이 갔다기보단 그 400억에 대한 10%의 이자 정도가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에서의 어떤 불법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 그 천화동인과 관련돼서는 핵심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김만배가 전부 다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 과연 남욱 변호사든가 유동규 씨의 말처럼 상당 부분은 성남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했는 그 부분 결국 큰 배임을 통해서 이익을 몰아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을 비롯한 관련되는 그 사람들이 이익을 받았는지 그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바로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인 것인지 주범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한 어떤 검찰의 노력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대장동 사건의 큰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검찰이 이제 판단한 대장동 침해 범죄 수익 4,446억 원입니다. 이 중에 1,000억 원 정도가 현재는 동결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3,000여억 원 정도에 대해서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찾을 수 있나요? 그런데 사실 아까 최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범죄 수익 자체가 4,400억이 넘는다라고 아마
법원에서 판결받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아예 이 설계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뭐 100% 민영 개발 방식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초과 이익에 한정해서 추징 몰수가 나중에라도 이뤄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기소 전 추징 몰수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유죄로 인정되게 되면 검찰로서는 왜 미리 사전 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이 범죄 수익을 국가로 귀속시키지 못했느냐라는 비판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든 이 자산을 찾아내려고 할 겁니다. 또 사실 수사의 지렛대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압박적인 수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해외로 가진 않았는지 다른 가상자산 형태로 보유된 건 아닌지 혹시 측근들의 재산이 상당히 늘어나게 됐다면 그게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변호사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 중인 자국 군인들에게 36시간 휴전을 명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시간을 벌기 위한 속임수를 쓰는 것이라면서 위선적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군인들에게 휴전을 명령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6일 낮 12시부터 7일 밤 12시까지 36시간 동안입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인 키릴 총대주교가 정교회 신도들이 크리스마스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군사를 정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속임수를 쓰는 거라며 위선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푸틴의 휴전 명령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I mean, I think he's trying to find some oxygen. 휴전 명령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3월 마리우폴 등지에서 민간인 대피를 이유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떡을 굽는 알프로 전복 따다 올라온 아메리칸 트로트 프리랜서 아나운서.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재석강나 말 좀 해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하하하 그 옛날이 아슬아슬 아슬아슬 나와주십시오. 뭐야 귀여워. 드디어 나온다. 포스가 남달라, 포스가. 최고의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숱한 화제를 낳고 있는 미스터 트롯 2의 예심이 끝나고 본선 1라운드 팀 미션에 돌입했습니다. 네, 경쟁의 열기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예심에서도 이제 걸출한 실력자들의 무대들이 이어졌는데 이 특이한 스펙으로 주목받은 참가자들의 모습을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클래식을 전공했지만 음악의 길은 결국 마음으로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며 하하하 그 옛날이 너무도 그리워라. 너와 나의 사랑의 꿈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전복 따다 올라온 꽃띠 소년 24살 고정우입니다. 오늘 이쁘게 봐주있어. 서해 바다 수평선아 너는 왜 말이 없느냐. 방파제 여인의 서름 그 누가 알까. 재석강나 말 좀 해봐.
예, 이 보신 길병민 참가자. 저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클래식에서. 네, 그렇죠. 열린 음악회 예, 등 그러니까요. 그런 데 나오실 정도로 사실 서울대 성악과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아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시고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참석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고요. 실제적으로 트로트에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그 노래 아시죠? 영탁의 내가 왜 여기서 여기에 나와 하는 정도로 될 정도로 정말 왜 나왔는지가 궁금하게 느껴졌지만 어제 말씀처럼 노래는 모든 길이 통한다. 그래서 그 트로트는 모든 사람이 함께 따라 부를 수 있고 자기가 이제 모든 사람과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이제 트로트를 택하게 됐다. 이런 마음의 길을 여는 걸 보고선 아 정말 진심이 담겨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래 목소리가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조금 더 들어보시면 더 빠지게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길병민 참가자에 이어서 보셨던 고정우 참가자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곡에 담아서 굉장히 마스터들에게 호평을 좀 받았어요. 네, 맞아요. 인간극장에서 최연소 해남으로 또 이렇게 방송이 돼서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인상 깊은 좀 이런 인상이 있었어요. 특히 해남이라고 하면 좀 아시죠? 깊이 물에 잠수를 해서 얼마나 또 호흡량이 좋겠습니까? 그냥 해도 노래를 잘할 텐데 또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셔서 무대를 보지 못해서 좀 뭐랄까 예전에 정동원 군을 보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애잔함이 있고 그 트로트는 흥도 있지만 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을 담은 것이 사실 나이아가라라는 팀이 좀 그 외모랑 어울리지 않는 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래요. 그래서 팀 이름 자체는 재밌는 건데 사연이 굉장히 뭉클해서 많은 어머님들의 눈물을 자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제 직장부에서는 전현직 아나운서들 그리고 앵커들의 활약도 이어졌습니다. 무대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트롯 시즌2를 위해 과감히 KBS를 퇴사한 사실 제가 미스터트롯을 지원하게 된 데는 우리 장윤정 마스터님의 목도 굉장히 컸습니다. 누나 노래 한 번만 부를게요. 늘 우리 장윤정 마스터님께서 성가라 다음에 하자. 성가라 다음에 하자.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안녕하십니까. MBN 매일경제TV 앵커로 어머.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TV조선 이렇게 나오셔도 돼요? 방송 20년 동안 원 없이 했고 굳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이제와 새삼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 있겠냐만. 와, 저 MBN 앵커 분, 저 김용필 앵커분은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오라트가 터질 정도로 뭐 거의 수준급의 이제 노래 실력을 보였는데 저가 어제 저거를 보면서 이제 든 생각이 MBN에도 이제 저희 미스터트롯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죠. 거기를 안 나가고 미스터트롯에 나왔을까라는 이게 생각도 잠깐 정말 들었어요. TV조선의 위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길병민 씨의 참가도 그렇고 그 김용필 씨의 참가도 그렇고 정말 원조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실력을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정말 오리지널 프로그램 그리고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정말 실력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미스터트롯 1에도 참가를 하고 싶었대요. 이제 하지만 이제 미스터트롯 2를 보면서 정말 퇴사를 각오를 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짐을 하고선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너무 목소리가 잘하더라고요. 정말 그
뭐 가왕이시라서 조용필 선생님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기는 그렇지만 정말 예. 새로운 용필이 오빠가 나타났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현장에서는 진짜 막 깍깍 네. 소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대단했다고 해요.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예심 진선미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대학부의 박지현이 진, 10살의 트롯 신동, 황민호가 선이고요. 김용필 아나운서가 미를 차지했습니다. 네. 결과가 공정했다 보시나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 김용필 아까 예. 말씀드렸잖아요. 김용필 우리 용필이 오빠는 중년의 힘을 보여준 네. 것 같아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미스터 트롯의 특징은 첫 번째가 이제 성장이에요. 성장이고 두 번째는 형제애 그리고 세 번째는 꿈. 이런 이게 미스터 트롯이 갖고 있는 아주 고유의 특질이 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보여주는데 가장 적합한 게 이제 황민호 군은 앞으로의 트로트 그리고 우리나라 대중가요를 이끌어갈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지현은 또 이 미스터 트롯 2가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잖아요. 예. 그래서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는데 이 세 명 모두가 다 새로운 얼굴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는데 굉장히 좀 앞으로 좀 큰 일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요, 예심이 이제 끝나고 본선 1차 팀 미션도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예심 때 화제의 중심이었던 대학부의 무대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사랑의 누나 한 번만 안아줘요. 차차차 실수했네. 알았나. 100번을 잘해주고 한 번에 못해줬다고. 진짜 굿바이 더냐. 누나를 떠나라는 말 빼고 다 해줄게요. 사랑의 누나 한 번만 안아줘요. 나만 믿어요. 잘해줄게요. 누나의 영원한 키스할게요. 사랑의 누나 한 번만 안아줘요. 예, 네. 잘 보셨는데 저 대학부 팀원들 전부 다 예선 때 또 오라트를 받았던 그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모였으니까 또 팀에서도 오라트를 받았네요, 결국. 그렇죠. 저 첫 팀이 유일하게 이제 오라트 받은 부서로서 네. 정말 오라트의 자존심을 걸고 그냥 딱 봐도 아이돌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미스터 트롯의 이제 장점은 형제라고 했잖아요. 그 어제 그 장면에서도 보셨지만 서로 약간 톤이 안 맞아서 서로 조정하고 누가 좀 더 나대거나 누가 조금 더 잘나거나 예.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공정하게 파트를 분배하고 서로 센터에 서로 돌아가면서 있고 이런 모습들이 약간 그런 형제의 우애, 우정 이런 거를 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아니었나. 물론 풋풋하고 신선하고 그러니까요. 네. 이 누나 이러는데 어떻게 사랑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냥 저도 현장에 있었으면 하트 100만 개 눌렀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트로트와 록이 접목돼 이색적인 무대를 펼친 현역부 A1 팀의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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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좀 펴고 살아봐. 조금만 생각을 바꿔. 돈도 밥도 떡도 안 되는 걱정은 왜 썩소 한번 휘날리면 그만인 것을. 이야 멋있다. 시시때때로 멍 때리는 너.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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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말이야. 너 말이야. 네, 불이 들어오는 뭐 소품까지 준비하면서 필살기까지 보였는데 네. 아쉽게 오라트를 받지 못했어요. 네, 정말 좀 저도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역부라고 하면 네. 예전에 이제 뭐 임영웅 씨, 영탁 씨, 장민호 씨 같은 대스타를 이제 발굴한 부서잖아요. 네. 이제 현역부가 이번에는 이제 팀 출전이 많다 보니까 A1조랑 A2조로 이제 좀 나뉘었어요. 네. 그런데 어제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뭐 채찍을 휘두르면서 얼굴에 맞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 한 무대를 네. 위해서 정말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이제 편하게 즐기고 이런 좀 한 번의 즐거움을 위해서 저렇게 큰 노력과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많이 알아주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예. 물론 떨어진 것은 아쉽지만 그분들에게도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 떨어진 그 두 명 중 한 명이 이제 지난 시즌 1에 했던 노지훈 그렇죠. 씨도 네. 떨어졌었고 제가 이제 1회부터 어제까지 이제 쭉 보니까 이 우리 마스터들이 좀 현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우승하고 온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굉장히 칼같이 이 잣대를 들이대서 오라트도 제대로 안 나오고 네. 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좀 약간 평가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평가를 뭐 누구를 더 나쁘게 주고 누구를 더 좋게 주고 이런 거는 아닐 거예요. 공정한 잣대에서 보는데 아무래도 현역부나 이제 다른 우승팀이나 이런 우승부나 하는 경우는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기대치가 높을 거고 현장에서 듣는 분들도 기대치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현장에서의 그런 약간 컨디션도 있어요. 방금 노지훈 씨 같은 경우도 네. 노래 정말 잘하는데 현장에서의 약간의 컨디션 조절 실패 때문에 약간의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무섭게 했다고 할까요? 저승사자분들이 자꾸 등장을 한다고 할까요? 네. 그런 점들이 아마 시청자분들이 워낙 이제 트로트를 많이 아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뭐 축구 보면 전 국민이 감독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전 국민이 지금 이제 마스터시기 때문에 전 국민의 이제 마음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 국민이 마스터, 전 국민이 이제 그 가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주변에서 듣는 얘기가 정말 잘한 사람인데 오라트가 안 나오고 내가 봐도 조금 좀 모자란데 오히려 오라트가 나오고 자 이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었다. 뭔가 좀 평가에 다른 뭐 이렇게 기준이 좀 특별한 기준이 뭐 가산점을 받는 기준이 있는 거냐. 자 이렇게 물은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가산점 기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현장에서 듣는 이제 이거랑 아마 방송 그 차이실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미래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현장에서 들으시면 약간 좀 더 이 사람의 뭐 파워풀한 목소리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얼만큼 성장할 것인지 얼마나 잠재력이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이 더 잘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운 마스터들이 더 추가가 되면서 그 기존에는 이제 조금 더 마스터들의 이제 흥과 이런 거를 채워줬다면 이제는 좀 더 정말 무서운 언니 오빠들이 등장을 해서 더 무섭게 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본선 무대 시작되면서 마스터 군단 박선주, 뭐 작곡가 주영훈 씨도 추가 투입이 됐습니다. 남다른 또 볼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 저승사자라고 하잖아요. 저승사자 다들 피하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박선주 마스터는 이미 미스트롯과 그다음에 국민가수에서 좀 굉장한 호랑이 마스터로 이름을 날렸었고 주영훈 씨는 뭐 예전부터 워낙 스타 작곡가로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음악성을 더 평가하는데 그래서 그 시청자분들의 조금 목말랐던 것을 좀 풀어주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다음 주에 이제 사회가 이제 또 진행이 되면은 좀 어떤 부분이 좀 기대가 되시나요? 다음 주 거는. 그 팀전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팀전이 정말 연습을 이렇게 했구나.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사실 트로트라는 것이 그 땅에 이제 굳은 나무 뿌리처럼 부르잖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호흡을 나누고 얼마나 열심히 이제 서로 간에 우애를 나누며 이런 호흡을 나눴는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도 좀 기대하면서 좀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미.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국 찰스 3세 궁왕의 차남 해리 왕자가 출간한 자서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서전에서 해리 왕자는 2019년 형 윌리엄 왕세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영국 왕실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리 왕자의 자서전 제목 스페어는 왕가와 귀족 집안의 차남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현지 시간 5일 해리 왕자의 자서전
스페어 사본을 입수해 그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자서전에는 형인 윌리엄 왕세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2019년 영국 런던에서 해리 왕자의 부인인 메건 마클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말다툼에 이어 몸싸움을 했고 그 과정에서 개밥 그릇이 깨지면서 해리 왕자가 파편으로 인해 등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There has always been this competition between us, weirdly. 해리 왕자는 2018년 연예인이었던 메건 마클과 결혼 이후 영국 왕실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왕실과 불화설이 끊이질 않고 터져나왔습니다. I don't know how staying silent is ever going to make things better. 자서전에서 해리 왕자는 아버지 찰스 3세 국왕에게 불륜관계였던 카밀라 왕비와 결혼식만은 치르지 말라고 부탁했다고도 했습니다. 아프간 전쟁에서 탈레반 전사 25명을 사살한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해리 왕자의 자서전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원래는 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곳인데요. 광주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동북호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가뭄이 무려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가뭄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전남 화순군 동북댐 인근에 물이 말라서 수몰됐던 마을이 그대로 드러난 채 눈이 쌓여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최대 식수원인 이곳은 지독한 가뭄으로 현재 저수율이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남부 지역에 폭설이 내려서 가뭄이 조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됐었는데요.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가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가뭄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겨울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클 것 같네요. 가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광주의 한 동사무소에서 벽돌을 잔뜩 쌓아놓고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화장실 양변기에 벽돌을 넣어서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비가 좀처럼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단수를 통해 제한급수를 시행하는 곳도 있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물 아껴 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서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기 소환인 오늘 크게 춥지는 않겠지만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퇴근길 교통 불편이 우려되는데요. 출근길 현재 호남 지역으로만 가볍게 눈이 날리고 있지만 낮에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와 경북 내륙 지역에 많은 눈이 집중하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경기 동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3에서 8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으로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황사까지 유입이 되면서 대기질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과 동해안, 영남 곳곳으로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눈비가 내리기 전까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8도, 대구 9도로 예년 기온을 3도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눈비는 내일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